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이제 제 10강입니다. 10강인데 교재는 여러분들이 제6장 새마을계획 실천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실천기법에 해당이 되고 새마을계획 및 실천기법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및 대학원에도 과목이 PSPS 박정희 정책대학원에도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새마을 개발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새마을 계획 실천 기법뿐만이 아니라 새마을학, 새마을 사업에 대한 또 ODA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론의 개념에서 강론의 개념에서 새마을 개발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부문별 지식 자체를 또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새마을계획 실천 기법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실천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에서 원리 그 다음에 실천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1970년대 한국의 농촌 마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 계획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었나, 사업 계획이었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업의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목표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그러한 장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계획 실천 기법은, 사업의 계획 관점에서 계획의 개념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뭐 연차별 계획이 있고 또 공간별로 나누는 계획이 있고 다양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의 관점 자체를 새마을 사업 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이 새마을 계획 실천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11월에 들어서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12월 초쯤 일반적으로 치러집니다.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 제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번 주는 제6장 새마을계획 실천 기법을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7장 새마을 사업의 구분 및 유형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제8장 분야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제9장 중요 새마을 사업 사례, 그리고 제4부 새마을 운동의 응용 부분은 현 시점에서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를 새마을 학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장 마찬가지죠. 제12장은 그러면 지금 지구촌에서 각 주체별로 새마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달 동안 이 과정 자체가 타이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했던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교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해서 가급적 전체 진도를 다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90페이지 새마을계획 실천 기법입니다. 새마을계획 실천 기법이고 계획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계획의 개념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문이라 그러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그 다음에 또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주로 정책 그리고 지역 개발의 측면에서 이제 계획을 그 개념 자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190페이지 최상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그 방법, 순서, 규모, 예산이죠. 등을 미리 생각하여 정해놓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이 나오죠. 지역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업계획 용어는
경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이 있으니까 새마을 사업 계획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이런 새마을 계획이나 새마을 사업 계획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부터 정의한다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1페이지. 이러한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 계획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1.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모색한다. 수단을 강구한다. 각 수단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해서 그 수단이 초래할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한다. 효과성, 효율성은 계획의 어떤 합리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선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그 대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1시간 뒤를 예측하고 하루 뒤를 24시간 뒤를 예측하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를 어떻게 본인이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되니까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정치가 뭐 어렵지만 그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여러분들 직업을 구하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연속적으로 이제 돌려보는 거죠. 대안을 해서 1, 2, 3, 4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사전적 용어입니다. 계획은 통상적으로 계획의 하부 단위에 프로그램, 플래닝 하부 단위에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은 계획 기간에 따라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 대학 입시 제도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 공부하고 한 달 계획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기간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한다. 각 공간마다 어떤 주어진 진도가 달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의 대상별로 경제계획, 사회계획, 인구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3 시험 칠 때 수학이 약한 사람은 수학에 대한 계획, 영어에 대한 계획, 한국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체의 경우 경영학의 측면에서 기획이라는 용어로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습니다. 경영자가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항상 학생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가급적 학생 여러분들은 과거는 심플하게 정리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와 단톡방에서 또 그룹 단톡방에서 나는 어제 뭘 했다 1년 전에 뭘 했다 과거에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현재의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대기업마다 이런 추구하는 시점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H사가 있고 S사가 있다 그러면 S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미래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영 전략 발표를 할 때 있어서도. 그런데 이제 H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치중하죠. 실적 위주로 합니다. 자, 당신 지부에 뭐 만약에 그죠? 뭐 어떤 해외 지부에서 얼마의 목표를 올렸느냐, 왜 뭐 했느냐,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말해서 이게 결산과 계획이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2020년 모든 사업을 끝냈을 때 기업에 해당됩니다. 결산을 중요시하느냐, 그리고 계획을 중요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죠. 완전히 결산을 무시하고 계획에만 너무 치중을 해도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트렌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과 과거와 미래의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소재 대상 자체가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연인이 되었던 후배가 되었던 가급적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내용별 분야, 192페이지, 저 밑에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 자체가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다 보면 각 국가에서, 각 단체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죠. 이 코로나 사태 자체는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계획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죠? 이전의 부분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주어진 영향 자체는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도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영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원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 업무를 하는 방법 자체도 많은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인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공생을 한다든지 상생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치는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193페이지 계획 이론의 분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획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할 때 종합적 계획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계획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계획 이론이 있다. 그런데 상호 보완적인 계획 이론은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이 상호 이제 맥락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장기 계획 하에서 이 단계 계획이 마을별, 수준별, 단계별로 적절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조주의 계획 이론이 있다. 자,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계획 이론에는 이러한 분류가 있다, 이게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한테 주장을 할 때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지 조금 더 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고 논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과정과 특성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부분,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획이 지닌 특징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국토계획학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계획하는,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지역계획, 어떤 도시계획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관점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은 계획 주체와 계획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친다. 계획은 미래지향적이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은 과정지향성이다. 그리고 계획은 완료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계획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 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잘 살아보자.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잘 살겠다. 방안을 설정을 합니다. 방안, 어떤 소득 증대 사업을 뭘 하겠다. 세부 계획, 화해 작업을 하겠다. 한우를 키우겠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 방안 설정, 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대안이 될 수 있고, 한 개가 있으면 그 하나의 방법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게 계속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개선 및 효과를 한다. 계획의 이제 단계를 가장 단순화시키면 그림 6-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획의 합리성과 목표, 이 부분은 제가 이 장에서 상당히 새마을 개발론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를 건너뜁니다. 표 6-1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새마을 계획에 필요한 합리성은 제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함축을 시켜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계획의 합리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효과성이다. 그 다음에 적정성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새마을 계획의 가장
필요한 합리성을 측정하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자, 효율성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얼마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얼마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 이게 효율성의 측면이고, 그리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여러분들 여기에다 다시 체크를 하십시오. 가치 선택의 측면에 간로해서 목표 달성 측면이다. 가치 선택의 측면도 되지만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90%냐 100%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이 목표 달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정성입니다. 적정성은 실현 가능성이나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당장 심하게 걸렸다고 칩시다. 심하게 걸렸다, 혼자 살고 있다, 외롭긴 아니더라도 자취를 하든 하숙을 하든 원룸에 살고 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중간고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약국에 가서 판콜이나 간단한 아스피린 처방을 받아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으로 본인이 감기 처방을 내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번 주엔 낫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받고 약을 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내가 병원하고 먼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일정 부분 한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부분이고,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감기를 나는 주사를 맞는 게 낫다. 안 그러면 나는 무슨 약이 좋다. 본인이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효과성의 측면입니다. 효과성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적정성의 측면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자, 내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너무 과제가 많아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약국도 가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또 약국만 간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계획에 필요한 합리성은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은 공이 동일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과 적정성은 달리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마을 주민에 의해서, 또 마을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왜 사업 선택을 읍면에서 제출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군이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 어떤 효율성을 중요할지, 효과성을 중요시할지, 적정성을 중요시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말이 있고 B라는 말이 있습니다. A라는 마을은 이제 A와 B 간의 마을을 잇는 사업을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군수가 판단해서 이 마을과 마을 간의 다리를 잇는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죠? 효율성을 배제하고라도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이 있고 경제적인 외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안 그러면 그게 또 차선으로 밀리게 되고, 자, 사업 계획의 어떤 대안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효과성인지 효율성인지 적정성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장소를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동남아시아나 인근밖에 못 갈 수 있겠죠. 500 정도 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효율성이고, 그리고 효과성은 내가
타일랜드를 갔을 때, 또 잉글랜드를 갔을 때, 또 오스트레일리아를 갔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어떤 부부간의 신혼여행의 효용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A라는 나라가 두 사람이 가장 선호하고 바다를 끼고 있고 어떤 천년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자, A와 B, 그죠?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 본인 두 사람 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뭐 보통 5일 정도 나옵니다. 5일, 또 8일의 휴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유럽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기준 3개만 머리에 넣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의를 끊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